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 코스피 코스닥 다 살짝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즘 장은 그렇죠. 올라가도 이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이 정도 내려가고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뭐가 최선인지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감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셨는데요. 자, 이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오늘 2개 뽑아놨는데 삼성전자 얘기부터 할 텐데요. 반도체 얘기라기보다는 공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인 공장을 도입하는데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시기별로는 실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요, 로봇 공장,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이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뭘 추진하고 있었느냐, 이제 5G, 6G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터졌고 막 그 뭐 중계기 시스템 깔던 5G, 6G가 멈췄고요, 거의 네. 2년 반, 3년. 그러면서 이제 뭐 스마트, 뭐 시티, 자율주행, 로봇 공장 싹 들어갔었죠. 근데 최근에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5G, 6G의 시스템을 이제 전반적으로 막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좀 멈춰섰던 뭐 로봇 공장이라든가 스마트 관련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시 이제 길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로봇 공장 같은 경우에 이 무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쏘는 데이터 속도, 데이터량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G, 6G가 계획대로만 돌아간다면 충분히 구현이 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태스크포스 팀은 저도 시기는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지금 2030년 네. 도입이거든요. 이게 8년 후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실은 2024년 뭐 주식은 더 빨리 반영할 수도 네. 있겠고요. 그럼 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함께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오늘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반도체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8년 후에 무인 공장이에요. 네. 로봇주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일자리 감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팬데믹이 됐을 때 무인 공장은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로 안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물론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라 미국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화 이슈는 모든 제조 공정에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반도체 공장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물론 모든 공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공정에서 굉장히 강한 화학 약품을 쓰다 보니 그런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소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인화를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흐름으로 가는 거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다른 뭐 일자리라든지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지 이거를 가는 대세를 거스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파장 이런 거는 뭐 차치하고 우리 이제 주식 그 주가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로봇주들이 반응을 했다 이랬는데 로봇주라고 해서 다 반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뭐 관련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나 뭐 유일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업체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또 흐름은 사실은 로봇주들이 좋은 거는 뭐 무인 공장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성장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나 이제 협동 로봇.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해서 되게 이 도입을 꺼리거나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고용 창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해서 오히려 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무인 공장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꼽았고요. 이번에는 현대차, 또 테슬라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냐 테슬라냐 테슬라냐 현대차냐. 글쎄 그 뭐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한 $600대면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이제 $900 정도까지 왔잖아요. 확 올라왔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현대차냐, 테슬라냐, 테슬라냐, 현대차냐. 어떻습니까?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요일 이 시간대는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장혜성 지원장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 급등에서 좀 나름 우리가 그때 잘 리딩했다 이런 생각 좀 들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배고프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밸류체인 보면 네. 뭐 소재 업체, 배터리 업체 뭐 다 왔는데 지금 완성차만 못 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네. 이 전기차 이슈를 가지고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이 환율에 있어서는 소수파잖아요. 네. 이제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는 쪽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을 감안한다면 네. 뭐 테슬라와 현대차 둘 다 잡으면 좋겠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네. 저는 현대차를 한 7, 테슬라 3, 뭐 이 정도로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근데 참 현대차 더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날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동학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야 테슬라 좀 담아볼 걸 하는 거고 서학개미들은 야 이 정도 올랐는데 현대차는 아직 안 왔으니까 네. 현대차의 저력에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은데요. 네네. 네. 저는 어떻습니까? 뭐 둘 다 좋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국내 시장에서 하반기 주도하는 거는 뭐 현대차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뭐 현대차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데 두 기업을 비교하면 저는 여전히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다르죠. 네. 물론 이제 현대차도 실적 너무너무 좋고 저평가돼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그 연간 뭐 판매 대수나 실적을 50%, 60%씩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이고 네. 그 성장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기존 현대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요 본인들이 팔던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는 거를 전기차로 대체를 하지만 테슬라는 공장을 새로 지으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네. 그 성장성이 있는데 물론 이게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매출은 현대차가 조금 높고요. 이익은 테슬라가 조금 높습니다. 그럼 뭐 사실 시가총액이 비교가 되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테슬라는 높은 성장성 그리고 리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AI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AI 회사, 데이터 회사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비교하기 좀 어렵다 하지만 현대차도 국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어느 틈에 왜 이렇게 훅 오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거의 바닥에서는 50% 가까이 올랐죠. 어제 장중에 뭐 900, 한 2, 30달러까지 올랐다가 851달러로 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우리가 우려하던 게 끝난 상황에서 이제 상하이 공장이 재가동하는데 오히려 6월 생산량을 보면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월에 10만 대 정도까지 늘어나면서 상하이 공장에서만 100만 대 이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생겼죠. 거기다가 텍사스 베를린 공장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원래 GM과 테슬라는 누적 20만 대가 돌파하면서 못 받던 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와중에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주주총회 있습니다. 네. 이게 다시 주식 분할 투표를 할 텐데 당연히 통과되겠죠. 3분의 1 주식 분할할 거고 9월 30일이 되면 AI Day 2가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공장에서 돌아다니는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가장 먼저 만든 회사는 테슬라일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연말이 되면 4680 배터리가 양산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FSD 베타가 북미 지역에서는 릴리즈라고 해서 다들 쓸 수 있게 네. 도심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부담이 있단 말이죠. 테슬라가 지금 900 가까이 됐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는데 이제 현대차만 놓고 보면 현대차는 테슬라처럼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안정적으로 요즘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수가 위로 향한다면 현대차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 보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하고 뭐 이렇게 현대차를 비교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테슬라는 사실상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과거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제 그 휴대폰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화가 되면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애플과 뭐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지금은 테슬라와 논 테슬라의 진영 어떤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아주 마이너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기차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결국 애플 같은 회사가 되겠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테슬라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사실 이게 반도체 쪽으로 오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됐습니다. 뭐 치포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계속되겠죠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 중러 팀의 대결 네. 뭐 많이 했었고요. 이제 미국 팀에서 이 중러 팀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왜냐하면 중러 팀은 지금 원자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 중국과 러시아 팀에 이란도 붙고 터키도 붙고 네. 사우디도 지금 중러 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해낸 게 이 미국 팀에서는 두 가지의 목줄을 잡자. 네. 첫 번째가 반도체 목줄, 그 다음에 배터리. 이게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을 잡게 된 거니까 이 두 가지 산업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 반대 팀을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로 팀에서 경제 쪽으로 일단은 이제 러시아가 원자재 쪽이라면 네. 갖고 있는 이제 중국을 반도체로 누르는 건데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단수 쌓을 때 128단 이상 쌓는 거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네. 엊그제인가요? 블루봉구 통신에서는 이제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그 회로 그릴 때 네. 지금 원래는 10나노였는데 이거 14나노까지는 이제 네. 반도체 장비는 아예 중국에 팔면 안 된다라는 걸로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니 뭐 공문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거의 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이제 압박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의 대응 카드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이슈는 계속 좀 이따 다룰 거고요. 오늘 밤에 실은 중요한 단기 이벤트 하나가 좀 있습니다. 뭐예요? 예, 펠로시 하원 의원이 이제 조금 있다가 대만을 방문을 하거든요. 예. 오늘 밤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엄포를 놓는 것은 뭐 굉장히 강하게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정말 이제 펠로시 하원 의원이 대만에 내리고 호텔에 투숙했을 때부터 오늘 밤과 내일 이 중국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이래서 그런지 뭐 해상에서 지금 막 훈련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훈련과 실제 대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은 오늘 내일은 이 반도체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과연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모습을 취할까? 이대로 그냥 꼬리를 내릴까? 아니면 뭐라도 할까? 저는 이제 사뭇 좀 긴장을 갖고 오늘 밤을 좀 보낼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러니까 우리 상황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그 자국의 첨단 뭐 이런 것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통제하겠다 이런 거고 네네. 수입하는 거 관세 매기고 뭐 이래가지고는 진작에 또 통제를 했었고 네. 이거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네. 왜 반도체냐면 지금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러시아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미사일도 못 만들고요. 첨단 무기를 못 만듭니다. 전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패권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은 눌러야만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제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 업체들에게는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팔지 말라라는 이미 네. 그런 약간 명령 아닌 명령이 들어간 것 같고요. 장비를 미국에서 못 들여오면 거의 못 만듭니다. 물론 오늘 중국의 장비 업체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노광 장비가 이제 ASML이라고 네덜란드 업체인데요. 여기도 미국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가는 광원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사이머라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EUV라고 해서 익스트림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못 팔도록 해서 이미 중국에는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10나노 이하, 보통 7나노부터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좀 덜 미세한 공장도 만들 수 있는 DUV 장비도 팔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주춤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또 우리의 업체들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우리 업체들한테 나쁜 뉴스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10나노 정도까지 중국에 줬다가 이제 14나노 이것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뭐예요? 10나노, 14나노 이 개념이 뭡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를 놓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요. 네. 이제 14나노 파운드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전에 쓰던 아주 레거시화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10나노 이하를 지금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네. 그러니까 더 네네. 퀄리티가 높은 맞습니다. 거죠?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나노수가 작아질수록 이제 더 미세해지고 네. 이제 성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10나노 이하만 못 팔게 네. 했는데 이제는 14나노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제 규제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고 규제가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DUV 장비가 이제 14나노에 쓰이는데 그게 또 이제 파장별로 이렇게 또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나노에서 또 16나노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선단 공정이 14나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가 최선단 공정이지만 디램 같은 경우 14나노까지 이제 맞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디램까지 중국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규제 가시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막겠다라는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듣기로는 14나노 제품은 양산에 들어갔다는 거고 네네. 7나노까지 만들 수 있다고 네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1위 네. 파운드리 업체가 SMIC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네. 중신꽂이라 그러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기존에는 14나노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깜짝 놀랐죠. 이제 7나노를 공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용 이제 ASIC에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상용화를 한 거냐라고 하면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제 서구권 경제, 자유 경제 쪽에서는 이게 상업화가 될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빌라를 짓는데 네. 대리석 기둥을 쓴 거예요. 대리석 기둥은 호텔에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YMTC의 192단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낸드 플래시가 사실은 아주 싼 메모리거든요. 네. 디램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네.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첨단 공정을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일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자본을 무한대로 대주고 있죠. 그럼 무한대로 대주기 때문에 SMIC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네. 반도체라는 거는 그 장치 산업이거든요.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아주 큰 투자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게 중요하고 코스트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한대에 가까운 자본을 계속 대주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수록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만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네. 그게 실제로 LCD나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반도체에서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중국은 어쨌든 7나노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네네. 우리 삼성은 그 3나노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기술 차이가 제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 차이는 아직까지 나는데 네. 중국의 어떤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아. 그렇게 이런 빠른 속도로 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만날 수가 있고 그게 데드 크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중국이 7나노, 우리가 3나노, 네, 대만도 3나노. 맞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아직 3나노 양산은 못 들어갔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빠른 거예요? 네네. 제일 빠른데 이제 이게 최고의 기술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단순히 그냥 미세 공정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앞선 건 맞는데 네. 그런데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TSMC가 아직까지는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처음 만든 인텔 아닙니까? 인텔? 반도체를 뭐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는 이제 윌리엄 쇼클리라는 분이신데 네. 결국 이제 이거를 가장 비즈니스화해서 뭐 잘 된 회사는 인텔이죠. 그럼 인텔은 몇 나노나 만듭니까? 인텔은 지금 10나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잘하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하는 거는 네. 그 암코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영국의 그 코어 IP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네. 있는데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인텔은 원래부터 X86이라는 이제 그 계열을 아키텍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X86의 한 10나노가 암코어 계열의 한 7나노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이제 업계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텔은 이제는 우린 10나노 아니고 인텔 7이라고 부르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 7, 인텔 4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7나노가 가면 인텔 4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코어 쪽에 4나노하고 비슷하다. 그 어쨌든 우리 삼성이 제일 세네. 3나노 만드니까요. 그렇죠. 미세 공정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하네 도대체. 투자자들 인정을 안 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파운드리라는 거는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은 그게 의뢰를 하는 팹리스 업체들, 네. 의뢰를 하는 업체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번에 그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의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팹리스 쪽에서는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고객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의미 있는 고객을 유치하는 게 제대로 된 3나노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는 네. 건데요. 최소한 퀄컴이나 뭐 AMD나 엔비디아 정도는 고객으로 받아야지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기술로 보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D램 쪽에서는 지금 14나노까지 이제 연구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주력은 16나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1G라 그러거든요. 1A, B, 뭐 1X, 1Y, 1G, 그리고 1A, 뭐 1B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전에 하도 나노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앞에 그냥 그냥 알파벳을 붙였는데요. 14나노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메가나 칩에서 분사한 키 파운드리즈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삼성 파운드리처럼 미세 공정 쪽이 아니라 8인치 웨이퍼를 한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공정들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나 PMIC, 파워 반도체나 뭐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도 깊게 들어가 보니까 네네. 이게 좀 용어도 어렵고 헷갈리긴 하는데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어려워도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네. 3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 예전에 왜 항공 우주 산업을 가지고요 달나라 먼저 가네 뭐네 하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으르렁거린 적이 있잖아요. 딱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도 이 정도로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네. 지금 보면 그때 러시아가 우주 기술은 훨씬 더 압도를 그 했었거든요. 먼저 갔죠. 예, 네. 먼저 갔던 걸 네. 미국이 뒤늦게 막 따라잡은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팀과 중국 팀을 봤을 때는 뭐 기술력이라든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주 대결이가 조금 다른데요. 그러나 우주와 반도체의 전 차이점은 그때 당시는 시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 팀에서 반도체 패권의 그 의도는 알겠으나 과연 중국을 완전히 누를 수 있을까? 네. 또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치킨 게임으로 다죽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지. 저는 마치 우주 산업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이겨냈던 것처럼 네. 아 이번에도 완전히 중국을 정말 셧아웃 시킬 수 있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참 답답한 건 또 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하고 SK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할 것 같거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생산 시설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삼성은 낸드 플래시 공장이 이제 시안에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디램 공장이 중국에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껴있죠. 그래서 뭐 다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리고 메모리는 특히 이제 중국에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는 다 미국 업체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거 우주 전쟁처럼 이 반도체 업종에는 무한 쩐의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죠. 네. 삼성하고 TSMC가 공장을 짓고 있고 인텔도 짓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공장을 지었을 때 생산 단가가 50%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네.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다 보조금으로 메꾸면서도 지으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급이 끊기면 정부가 무한 돈을 대주면서 어떻게든 기술을 그러게 말이에요.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업종이 어쨌든 무한 그런 자본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보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껴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그렇게 무한 돈을 대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중국은? 중국은 정부는 돈이 너무너무 많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을 한 곳에 몰아서 하고 이쪽을 안 주고 이쪽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산업, 전기차, 네. 반도체, 클린 에너지 이쪽은 무한 지원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에 반도체 얘기하면 이 얘기 꼭 짚고 넘어가잖아요. 치포 동맹이라는 거. 네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죠. 네. 네. 어쨌든 8월 말까지 결정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이제 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죠? 시장은 중국에 있는 이제 그 중간에 낀 게 정말 우리의 처지인 건데요. 네. 정말 지금은 외교부 공무원들이 반도체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 정부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반도체 TF를 만들어서요, 외교부에다가 지금 거기에 정밀한 대응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미국의 로비스트 고용해서요, 제대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정밀한 어떤 미국 어떤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어떤 로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하고 또 척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것도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네. 치포에 들어가면 어쨌든 중국이 이게 싫어하는 건데. 맞습니다. 중국의 공장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공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도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이제 혜택을 받으면 네. 이제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의 38%가 시안 팹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디램의 44%가 이제 우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팹들이 나름 최신 팹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반도체라는 건 팹을 계속해서 곧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메모리 관련주들이 조금 약했던 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얘기는 우리도 이제 미국의 직구 세제 혜택을 받으면 네네. 중국에는 첨단으로 보강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있는 공장을 폐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자꾸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개발을 못 하고 옛날 공정으로 그냥 계속, 있어야 네,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있는 것만 그냥. 그러니까 장사가 안 끌고-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자, 다시 개발로 돌아와서 삼성전자하고 우리 저 TSMC 대만에 3나노 공정을 가지고 지금 뭐 가열차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개발의 위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TSM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떤 파운드리 시장의 네. 54%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네. 삼성은 해도 이제 지금 17% 정도 비중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뭐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걸 양적으로 따라잡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서 좀 추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삼성이 뭔가 좀 어떤 트리거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항상 뭔가 이 2등에서 1등으로 올랐을 때 새로운 기술들을 시도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디램 같은 경우도 일본이 1등을 할 때 그때 삼성이 그때 한창 디램 같은 경우는 스택 방식이라는 기술하고 그리고 트렌치 방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주류가 트렌치 방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삼성은 과감하게 스택 방식을 시도를 해서 결국 1등이 됐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라는 기술이 주류 기술이었는데 네. 그때 CTF,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 기술 덕분에 결국 수직으로 셀을 쌓는 V낸드라는 기술을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도 1등이 됐죠. 원래 오리지널 업체가 도시바였는데 도시바를 제치고 1등이 됐고, 자 이번에도 뭔가 그 묘한 기시감이 들긴 합니다. 지금은 핀펫이라는 기술이 주류인데 결국 핀펫을 뛰어넘기 위해서 GAA라는 기술을 제일 먼저 시도한다는 거. 네,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제 삼성의 어떤 성공 방정식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은 반도체 회사에 전에 근무하셨었어요? 그 전자신문 기자를 10년 했습니다. 아, 전자신문 기자를 하면 반도체를 이렇게 압니까? 원래는 이제 뭐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아. 이 엔지니어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되게 많죠. 하긴 그래서, 기자가 기사 쓰려면 네네. 뭐 알아야 했으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워낙 무식하니까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배운 거죠. 하나씩 아, 하나씩. 그랬어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하고 TSMC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가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럼 왜 애플이 중요해요? 애플이 왜 중요하냐면요. 애플이 세계 최고로 칩을 잘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설계. 네. 그러니까 파운더리는 결국 생산을 해주는 거고 네. 결국 설계를 잘 해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결국 그게 가치 상승 효과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는 업체의 칩을 생산하다 보면 그 공정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IP라고 하죠. 지적 네. 자산이라는 게 생깁니다. 계속. 그래서 TSMC가 지금
IP가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천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도 계속해서 계속 실력 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도 삼성은 애플의 파운드리를 100% 했었거든요. 이제 애플의 아이폰 초창기에는 삼성이 사실 설계까지 많이 해줬었어요. 네. 설계도 해주고 파운드리도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삼성이 엑시노스라는 이제 애플의 경쟁 제품 칩을 만들고 그리고 갤럭시라는 아이폰의 경쟁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애플이 불편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TSMC라는 업체를 끌고 가서 이제 둘이 반반씩 주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TSMC가 한 5년 전에 이제 삼성을 제치고 100% 이제 물량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애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기술이 확 이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애플이 이제 그 파운드리 어떤 기술을 끌고 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애플이 우리하고 좀 친하면 네네. 우리가 좀 더 갈 텐데, 그죠? 그렇죠. 이제 삼성이 가장 아주 베스트 케이스의 시나리오가 이걸 거예요. 3나노 GAA를 성공해서 네. 애플도 우리한테 물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을 텐데 TSMC도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플 걸 우리가 다시 받아오고 이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쫙 가는 겁니다. 한 50%는 오를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어. 우리나라 지수가 바뀔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근데 기대.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네. 주가는 좀 산업과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주가가 좋아하는 네. 건 실은 자본 효용성 같은 거거든요. 자본 이익률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적은 자본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생산성을 올리는 뭐 이런 건데 그거의 기본은 실제로 무한 경쟁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산업이 치포 동맹이니 편가르기니 뭐 미국 팀, 중국 팀 이래 버리면 실제적으로 저는 돈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지원 법안도 단기적으로야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주식을 설명하는 주가를 설명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 패권 이전의 형태,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생태계 형태. 뭐 우리가 메모리하고 대만이 파운드리하고 뭐 미국이 뭐 설계라든가 장비하고 일본이 소재 장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개발하고 뭐 3나노 갈 때 주가가 팡팡 튀어 오르겠지만 이렇게 편을 먹어버리면 네. 우리도 우리 꿈을 못 펼치고요. 얘네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주식은 저 주가는 네. 결과적으로 산업은 발전할지언정 네. 시세는 저는 반도체 주가 시세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됐네. 예, 이거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자본주의의 총화잖아요. 네. 그거 역행하는 이런 산업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주가 쪽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그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 얘기하고 TSMC 얘기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반도체 얘기하면 뭐니 해도 인텔 아니었습니까? 네네. 인텔이 1등이었는데 지금 주가도 그렇고 인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네. 인텔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비두면은 인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인텔은 사실은 뭐 7나노급 10나노라고는 하지만 이미 TSMC랑 삼성에 비해서 기술이 좀 뒤처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반도체 패권으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에서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요. 물론 아무리 그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랑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텔이 커주길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그 인텔에 좀 밀어주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텔은 지금 실적도 되게 나쁘게 나왔고 주가도 AMD랑 시가총액 역전되고 뭐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해서 다음 그 DDR5를 쓸 수 있는 서버용 CPU 계속 늦어지고 있고 엉망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역전을 위한 그런 로드맵은 짤 것 같고 미국 정부와 유럽 정부들의 지원은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면 인텔을 밀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네.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통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엔비디아 좀 한때 최고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렵죠. 이제 주가가 한 55% 60%까지 고점대에 빠졌다가 네. 최근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45%에서 이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 실적 시즌인데 엔비디아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옵니다. 이게 회계 연도가 좀 달라서요. 근데 실적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GPU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게이밍용이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게이밍용 GPU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채굴에 많이 쓰였죠. 특히 음. 이더리움 채굴에 많이 쓰였는데 일단은 뭐 그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또 이더리움은 2.0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약간 채굴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과거 2018년에도 그런 가상자산들이 한번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채굴기로 쓰던 것들이 중고 물량으로 이렇게 당근마켓 같은 곳에 마구 풀리면서 신제품이 안 팔리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거쳐갔거든요. 네. 그게 시즌 2를 겪고 있어요. 근데 네. 그때도 주가가 고점에서 한 55% 빠졌었으나 거기서 결국은 또 대여섯 배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안 좋은 건 맞으나 이미 고점 대비 주가는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서버향, 데이터 센터향 이런 매출들을 봐야겠지만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네. 주가는 꽤 많이 반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그래픽 카드에서는 1등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또 이제 그 산업 뭐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진짜 절대적으로 특히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세돌이랑 알파고 그 바둑 대결하면서부터 이 GPU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게 시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GPU가 병렬 연산으로 인해서 AI에 굉장히 필요한 칩이다라는 게 밝혀진 건데 앞으로도 또 그 엔비디아가 그래서 AI의 그런 소프트웨어 능력도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AI 플랫폼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의 성장성은 충분하나 네. 당장의 실적이 얼만큼 기대치를 못 미치느냐는 다음 달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파생되는 그런 수혜주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일단 엔비디아로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그 이 GPU 업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AMD는 CPU 말고 GPU도 하거든요. 이제 쫓아가는 형국인데 이제 약간 엔비디아를 보실 때는 그런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되고 네. 또 데이터 센터향 이제 CPU가 나오는 그런 이제 인텔과 AMD의 그런 이제 추이도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업종의 대장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수혜는 엔비디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까 테슬라 얘기 마저 좀 하자면요. 테슬라가 그 한 달 정도 사이에 600 그때 우리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600달러 정도 좀 사는 게 좋겠다 했었는데 결국은 또 살 걸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900달러 가까이 갔어요. 근데 경기 침체, 원자재 상승 뭐 이런 악조건도 테슬라 거스를 수 없는 겁니까? 일단 경기 침체랑은 상관없는 기업인 게 여전히 대기 수요가 길게 늘어져 있고요. 원자재 상승분을 그대로 가격에다 반영을 시켰죠. 네. 뭐 몇 번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을. 그런데 이게 그거를 올려도 팔리는 네. 차기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거의 그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본인들의 네. 마진을 지킬 수 있는 회사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 머스크하고 바이든이 법인세 인상 문제로 지금 입씨름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했다가 뭐 최근에 좀 약간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싸움은 또 뭐 머스크만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네.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쨌든 뭐 법인세 높이겠다라든가 네. 또 노조에 대한 뭐 친노조 같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입싸움 말싸움을 했던 것 같고 네. 저는 지금의 미국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신재생 이거 지금 인플레 감축법 이거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네. 이게 지금 될 듯 저는 최근에 이제 조 맨친 상원 의원을 설득했다라고 해서 그럼 이번 주에 되는 건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또 변수들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법안 통과되면 뭐 그동안의 바이든 머스크 갈등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업인과 대통령이 왜 인간적으로 뭔 갈등을 하겠습니까? 이거 정책 때문에 된 거 아니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네, 네. 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었죠? 예,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통과되면 뭐 실질적으로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에서도 네. 테슬라도 아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범위가 넓어지게 되니까 네. 이런 거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아질 것 네. 같아서 저는 싸움보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통과되고 그때 나오는 종목들의 시세 네. 얘가 향후 하반기에
리더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기업에 정책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사이 좋아지겠네요.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또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전에처럼 많이 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당연히 반영되고 네. 있고 최근에 그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머스크는요 바이든보다는 조 맨친에게 고마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는 네. 그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중에 49명은 투표 의향을 밝혔는데 나머지 한 명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조 맨친 의원처럼 여당 내 야당의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 애리조나가 지역구거든요. 네. 그분이 아직 좀 살펴보는 법안이 딱 있고요. 근데 왜 조 맨친한테 고마워야 하냐면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뭐 지금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누적 판매 20만 대가 넘어가면 못 받는 거에 테슬라랑 GM이 걸려 있었고요. 아, 네. 이미 20만 대가 거의 다 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요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 법안에서 원래는 7,500달러에다가 4,000달러는 또 미국의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만들면 얹어주고 500달러는 또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랑 얹어주고 이게 있었는데 그게 철회가 됐어요. 네. 그러면 미국의 노조가 있는 공장은 GM, 포드, 스텔란티스겠죠. 근데 네. 없는 공장 현대, 기아 그리고 도요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 도요타가 좀 수혜를 받는 거죠. 자기들 네. 못 받는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도요타 공장이 어디 있냐면 웨스트 버지니아, 아. 조 맨친의 지역구에 도요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도 노조가 없죠. 그럼 GM, 포드, 스텔란티스 대비해서 분리했던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오히려 조 맨친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커스틴 시네마 의원만 결정이 되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 제조기업에 정책 지원 나서면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거기 공장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같이 정책 지원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가격이 그냥 이 세단은 이제 55,000달러, SUV는 80,000달러, 그리고 네. 중고차는 25,000달러라는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가 거의 한 30만 달러, 그리고 싱글 한 15만 달러 정도라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그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2차 전지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약간 동맹국에서 온 광물 또는 거기서 정제된 광물 그 비중이 있어요. 그게 뭐 40%에서 80%로 50%에서 100%로 이게 더 엄격해지지만 그렇다면 사실 중국의 업체들한테는 이게 전혀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월부터 5월까지의 판매를 보면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2위입니다. 네, 9%로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칭찬하는 트위트 그러게 했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1등은 테슬라인데 네. 몇 프로일까요? 75.8%로 이미 차이가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만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제 태동기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트럼프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없어지면서 이게 상반기에 글로벌 전기차가 한 394만 대 정도 팔렸는데 61%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이긴 한데 근데 유럽이 25%예요. 미국은 한 11%밖에 안 됩니다. 네. 침투율도 유럽과 중국이 한 22%인데요. 미국은 이제 상반기 기준 6.5%밖에 안 됩니다. 이제 커져가는 시장이고요. 75.8%라고 한 테슬라는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점유율은 줄어들겠죠. 네. 그거를 누가 먹느냐? 현대기아, 폭스바겐, GM,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가 싸우는 건데요. 근데 요새 보면 호평을 받고 있어요. 아이오닉 6나 뭐 그 EV6 같은 경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대기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생산된 2차 전지해야 되는데 다 우리나라 업체들 거기 공장 짓고 있죠. 합작사로. 우리나라 2차 전지까지 앞으로 커지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도 받을 수 있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머스크도 칭찬했지. 지금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지. 또 정책 지원도 받는다고 네. 그러지. 왜 이렇게 주가는 찔끔 오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왜 애플만 밸류를 높게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많이 못 받았냐면 이게 컴퓨터화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OS라는 겁니다.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네. 게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휴대폰에 OS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OS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동차에 OS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OS를 하는 업체는 가장 높은 밸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OS를 하는 업체는 테슬라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애플이 iOS를 직접 하듯이 그리고 OS를 기반으로 해서 AP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AP까지는 내재화했죠. 액시노스라는 걸 내재화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직접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왜 중요하냐면 그 OS는 하지 않지만 그 퀄컴 같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컴이 OS,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해서 AP를 팔았죠. 스냅드래곤이라는. 그래서 스마트폰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테슬라, 논 테슬라 쪽에서는 약간 AP를 뭐 대항마가 지금 엔비디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차 업체들은 전부 대부분 엔비디아 AP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인텔 인수한 모비라이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주류가 거의 엔비디아 AP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차를 놓고 보면 현대차가 OS를 하나? 하지 않죠. 네. AP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드웨어 시스템, eGMP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셔닝으로 보면 과거 스마트폰의 LG전자 같은 포지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AP를 내재화하면 삼성전자 같은 포지션, 갤럭시 같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습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네네. 테슬라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는 아마 지금 애플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카를 25년도에 내놓을 텐데 이제 그 정도 외에는 지금 지금 애플하고 안드로이드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얘기했으니까 배터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배터리에서 흑연이 그렇게 중요해요? 음극재의 가장 중요한 재료고요. 근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뭐 저 공급망 우려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그 음극재가 이제 뭐에 중요하냐면 양극재, 음극재가 있잖아요. 양극재는 이제 그런 그 배터리의 출력이랑 용량을 결정한다면 음극재는 이제 수명 그리고 충전 속도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명도 중요하죠. 그리고 충전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흑연이 이게 주로 중국에 많이 있고 물론 네.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 환경 오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생산을 하는 데가 이제 주로 중국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흑연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연필심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네. 뭐 널린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흑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2차 전지의 제조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거기에 이제는 그래핀까지 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음극재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 뭐 그래핀 관련주도 좀 등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요새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핀이 뭐예요, 근데? 그래핀은 이제 차세대 꿈의 소재인데요. 원래 그 그래핀을 그러니까 탄소가 2차원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구조가 연결돼 있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 모빌리티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모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모든 어떤 제품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인데요. 문제가 양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원래 처음에 어떻게 개발하게 됐냐면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흑연을 붙였다 뗐는데 보니까 네. 이게 탄소 구조가 2차원으로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이게 전기 성능과 열적 성능과 이 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만큼 어렵고요. 우리 CNT라는 소재를 탄소 나노 튜브라는 소재를 거의 뭐 15년 전에 들었다가 이제 상용화 조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래핀이라는 소재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저 제일 잘하는 데가 상보라는 데예요? 뭐 상보가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뭐 이제- 매수세가 네. 오늘 쏠렸다 이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은 종목이고 이게 네. 이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결국 큰 회사들이 잘하죠. 네. 네. 큰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 그래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판돈 가지고 뭐 충전소 네네. 이거를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75%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뭐 되게 잘 팔았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 다시 살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때 지금 요번에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샀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뭐 그 돈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영업이익을 낸 건지 모르겠지만 충전소는 계속 인프라를 지금 확대하고 네. 있죠. 그래서 슈퍼차저를 계속 확대하면서 그걸 또 외부 차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그건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지금 뭐 한 25,000대를 다 풀었을 때 지금 물론 유럽 지역에만 먼저 풀고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제 한 50만 대까지 슈퍼차저가 늘어나면 연간 뭐 한 30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결국 생태계 자기네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이라서요. 네. 이미 뭐 충전소 비즈니스에서도 테슬라가 상당히 좀 앞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쟁사한테도 급속 충전소를 개방하겠다. 그건 이제 돈 받고 하는 거니까요. 돈 받고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얘기.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뭘 사야 돼요? 아, 저는 삼성전자를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한테 현금이 있다 그러면. 네. 네. 물론 지금 업황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이제 다 악재밖에 안 보이는데 네. 원래 반도체라는 게 이제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세계 경제 어떤 그 성장률의 어떤 선행지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의 선행지표 같은 게 반도체 업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네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어떠세요?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는 각각의 TSMC까지. 저는 각각의 이유로 다 괜찮은 주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테슬라랑 현대차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테슬라 사랑이 끝이지가 않아. 저는 현 주가 기준으로 현대차입니다. 아, 현대차. 네. 환율 다 포함해서요. 예, 예. 예. 이유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세가 진짜 못 났었고요. 예. 또 하나가 확실하게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주도주가 필요한데요. 전 삼성전자가 주도주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만한 사이즈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것은 현대차고, 현대차가 아직은 뭐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이제 겨우 GMP 갖췄지만 그때 선두주자해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꼽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괜찮은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 계속 업황이 좋고요. TSMC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메모리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 수요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스크리닝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경주만 함께 하시면서 야, 테슬라 얘기할 때 내가 그때 그거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야, 내가 그때 그거 저 사지 말 걸. 응? 주가가 올라가면 야, 내가 그때 그걸 살 걸. 이게 계속해서 껄껄껄 이러고 껄무새죠. 예, 껄무새.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 경주마에서 발빠르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